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유민입니다. 요번에 이제 고1 부모님들은 2028 대입 개편은 제일 첫 해란 좀 말이에요. 긴장되는 상황이시긴 하시죠. 특히 국영수 과목 변화뿐만 아니라 사탐, 과탐은 완벽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전직, 과학, 전직, 사회 경험치가 있는 강사로서 한번 사회과학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저희 둘이 오늘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꼭 집어서 사회하고 과학, 내신과 수능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나서 후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OX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과 내신 공부 방법이 그전과 달라질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난 요거 X. 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과탐만 보겠습니다. 원투 과목의 범위는 분명히 통합과학의 범위랑은 다릅니다. 특히 약간 고난이도 문제인 유전, 극도로 어렵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생투 문제 같은 유전은 이거는 무슨 확통 문제처럼 고난이도 문제인데, 근데 통합과학은 전혀 그런 어떤 어려움, 계산, 유전이 없어요. 방법적인 문제, 공부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X를 든 건 시스템의 차이는 생겼죠. 과학 8과목 중에 2과목을 택하는 방식, 사회 9과목 중에 2과목을 택하는 방식, 그런 것에 어떤 시스템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아예 공부 방법 자체가 뭔가 바꿔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학년별로 내신, 수능 공부 비율에 차등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이건 당연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학년별로 내신 수능 공부 비율의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1 때는 그 학교가 정시 위주의 학교건 학종 위주의 학교건 어떤 학교를 떠나서든 무조건 고1 때는 내신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내신이 받쳐주지 않고는 수시를 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9등급제든 5등급제든 몇 등급제든 똑같은 거잖아. 2학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죠. 2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기 정도가 되면 나의 주전형이 뭐냐에 따라서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에 어떻게 뽑을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내년 4월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신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계획이 나오면 정말로 대학에서 어떻게 2028 때 아이들을 선발을 할 건가를 가지고 어떻게 비율을 가질 건지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그냥 내신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비율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원 예시 문항을 보면 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 융합적인 문제는 결국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회는 유기적 결합도 아니고 기계적 결합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사의 요거와 세계지리의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통합사회도 뭔가 단순 결합이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결국 나아가야지만이 변별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과목과 과목을 기계적으로 연계했다 정도의 느낌만 있는 게 통합사회였고, 반면에 과학은 그래도 조금 더 사회보다는 좀 신경 쓴 유형의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은 예시 문제만 보면 기본으로 알아야 될 뭐 반응이나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실험이 나오면 그 실험에 나온 상황을 분석해서 유추해야 돼요. 다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구나. 머릿속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어떤 그런 추론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를 높이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변별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우리 이런 얘기하면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럴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나 분석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은 내가 어떻게 이 추론 능력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1학년 때는 내신에 충실하시면서 그 개념어, 교과서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키워드나 개념어를 내가 얼마나 적확하게 이해하는가를 고민하시면 돼요. 뭔가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뭔가 공부 방법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 이제 이러한 융합형 문제라던가 통합사회나 과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예시문항, 그 다음에 그거하고 유사한
문항들을 좀 풀어보면서 출제 문항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는 제가 먼저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예시문항 1번이에요. 행복에 대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사회에 보면 원이 있어요. 2단원이 있습니다. 인간,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환경과 행복,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이니까 아마 행복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갑을 보면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문해력인데 그게 결국 키워드로 이게 누군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생윤이나 윤수하는 친구들은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을은 어라? 쾌락이 나오는 순간 끝난 거지. 아, 이게 에피쿠로스구나 라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융합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단원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생활과 윤리에서 보면은 나오는 수능 문제의 좀 쉬운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갑과 을은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문해력이 없는 애들이 이런 문제에서 리을에서 이제 환장해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뭔 말이야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쾌락을 이코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머 답은 기억 디귿인데 답이 없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지 육체적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고 이코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좀 유사한 문항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풀어본 거랑 똑같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갑의 입장이고요. 을은 또 쾌락이 나왔어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즉 정신적 쾌락을 지금 얘기를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시 문항하고 그림만 없어졌을 뿐 똑같은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앞에 문항을 이해하고 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3번이라는 건 조금 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쾌락은 인간이 가진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때 얻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문과는 정말로 정확하게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이 일단은 워낙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문해력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한글이니까 쌤 애들이 이게 다 자기가 잘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이니까. 그러면 저는 문해력은 늘 수 없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는 개념어들이 나왔을 때 찾아보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을 조금 1학년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 사상가가 이런 행복을 얘기했네? 라는 것이 만약에 어떠한 선지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고 이 사상가가 얘기하는 행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해석하는 노력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과탐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예비 10번 문제는요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이것도 항생제 내성 실험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항생제 X에 대한 내성은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고 밑에 지문 볼게요. 그대로 나와요. 가에서 나의 과정은 세균의 형질에 따른 자연 선택의 원리가 적용된다. 솔직히 우리가 이 통합과학의 문제 예시 문제를 보면서 일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뀐 상태로 보면 생명과학과 물질 대사와 생명의 유전에 있는 내용도 갖다가 일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할 확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분석적 개념이 아니고요. 지식적 개념의 문제인데 그 지식을 모르면요. 니은은 그냥 틀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분석, 지식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섞여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문항을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문제죠? 예, 파란색은 내성균이고요. 초록색은 비내성균인데 같은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파란색이 더 많아졌죠? 아, 내성균이 더 분열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 문제처럼
문제처럼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 12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HCl과 NaOH의 중화 반응 실험입니다. 혼합 용액의 온도의 색의 변화에 따라서 지시약의 색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즉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추론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고1 수준에서 통합 과학만 배우면 엄청 어렵죠. 왜 어렵냐면 지식을 물의 반응, 중화 반응의 지식과 두 번째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다른 농도의 개념, 그리고 BTB가 노, 초, 파를 모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총 이온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실험이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해라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묽은 염산 10ml, 수산화나트륨 NaOH 10ml를 넣어가며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그림 해석하면 돼요. 이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 그 개수, 반응식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NaOH 10ml당 3개 들어갔다는 것만 유추해버리면 반응을 시켜서 물을 빼면 나머지 개수를 남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쉬운 문제로 좀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문제도 실험이고요. 뒤에 문제도 실험인데요. 반응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은 생긴다. 시중에 나오는 많은 문제집들이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충분히 이런 분석력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2028학년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그 예시 문항과 그와 유사한 문항을 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일단은 그 유사 문항은 여기 MPIC이라는 교재에서 저희가 따와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2028학년도가 융합적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연계, 그 다음에 확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MPIC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새롭게 출간된 교재로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집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통합사회 문제집만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합사회 문제집이 8종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8종 교과서의 핵심 개념과 필수 자료를 선별을 해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같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서 조금 좋았던 건 문제나 그 다음에 개념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문제들의 옆에 키워드 픽,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어떤 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개념인가 라는 것들을 자기가 체크해보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 픽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질문 계속 강조했잖아요. 결국 사회는 문해력이라고. 그래서 이 꼬리 질문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답할 거야? 라는 것들이 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문제만 풀고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문제집하고는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5종 교과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일단 좀 디테일해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빠지지 않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된 점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뒤에 보면 통합과학에도 실험이 많은데 그래서 문제도 실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실험을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실험이 있다. 실험을 해석을 잘 해놨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같은 문제가 조금 반복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상황처럼 나눠서 다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앞에 개념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뒤에 분석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배치해서 충분히 수능과 내신을 모두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과 통합사회 공부에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래엔의 MPIC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을 변화된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브 클래스에서 MPIC 교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사회과학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2028 대입 개편안은 정말 저희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너무 3년 후에 있을 입시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겨울방학을 고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대비는 필요하다. 근데 대비는 뭔가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은 없지 않느냐 아직. 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공부하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미 책도 있고 강의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다 나오면 그때 대처해도 충분하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